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강의를 맡게 된 권문은행 임채우 부동산 수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파이어족을 위한 재테크 전략인데요.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조기에 보통 50대에 은퇴를 하는데 40대에 조기에 은퇴를 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파이어족이 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은퇴를 실제로 하고 나서도 수익형 부동산 등을 통한 월세 소득이 있어야 제 진정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트렌드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 사례를 가지고 체크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대외 강연이나 행내 부동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칼럼이나 언론 매체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멘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강연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자, 목차는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100세 시대가 현재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경우에 40년 동안을 벌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소득 없이 우리가 노후 준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임대소득,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있어야 진정한 노후 준비,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기 예금 금리가 1% 내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0억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금리가 6% 있었기 때문에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60억이 있어야 연간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6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1%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가 될지, 오피스텔이랄지,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통한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3대의 기준은 뭘까요? 자, 요거는 본 강의를 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 부동산 투자도 바뀌더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렴금 시대, 일본을 비롯해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저렴금 시대를 열고 있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국민소득, 국민연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소득, 임대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축만 해가지고는 절대 파이어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 뻔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다 하더라도 또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가령 부동산을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계속 자기가 알아서 월세도 올려주고 자본 차익도 얻어주고 이런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해주는 제2의 임대소득을 제2의 월급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업이 꿈인 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거품이 많이 끼었었죠. 거품이 많이 끼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또 주택 보급률을 따져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수 분할할지, 그리고 신규 수요 증가, 갈아타기 수요 증가, 그리고 요즘에 또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경치 좋은 뭐 제주도나 아니면 양평이나 이런 지역에 주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 자체가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내 집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사실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중에 만 55세 이상인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60세에 7억 원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월 148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주택연금이 훌륭한 노후 준비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과 맞벌이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월급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령 자기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도 많이 불리고 했는데 이제 파이어족이 실제로 됐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매달 생활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매달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뭐 소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펜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령 본인 성격이 아주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펜션 사업이 또 제격일 수 있거든요. 펜션이 그렇지 않고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좀 꺼려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뭐 소형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률. 이 법률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5가지 세금 3가지, 법률 2가지는 꼭 알고 부동산 투자에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최고의 직업은 바로 임대사업자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든든한 노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세, 55세에 은퇴해가지고 그 무역업이랄지 뭐 기타 제조업이랄지 어떤 새로운 사업, 뭐 치킨집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좀 잘못되면은 자기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까지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이제 임대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훌륭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트렌드 중에 이거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세권이 뜨더라.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한강변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강변 34평 아파트가 40억을 찍었죠. 그 다음에 뭐 양재천, 뭐 중랑천 이런 천이 있는 곳, 좀 물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숲세권, 뭐 서울숲공원이랄지, 뭐 용산민족공원 이런 숲과 가까이 있는 곳. 숲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뭐 북한산이랄지 뭐 관악산 이런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 느낌의 그런 숲세권과 가까운 그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오르더라. 몰세권, 스타필드 가까이 있는 것들도 가격이 오르더라. 정통적으로 학세권이 많이 뜨죠. 그래서 이제 중계동, 대치동, 뭐 상계동, 목동 뭐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학세권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뜨더라. 1, 2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1, 2인 가구가 62.6%에 달합니다. 10가구 중에 6가구나 7가구가 혼자 사나 둘이 살아요. 가구 원수도 2.23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을수록 인기가 많고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요. 가령 이제 34평 아파트인데 출입구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한쪽은 원룸으로 임대를 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는 집인데 거기는 이제 방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원룸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임대 아파트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성형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리모델링인데요. 요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뭐 여대생들이 방학 때 지내고 나면 갑자기 뭐 눈도 커져 있고 코도 오똑해지고 많이 이뻐져 있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성형을 하면 훨씬 더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네, 아까 제일 초기에 이제 화두를 던졌었는데요. 세 가지가 바로 입지와 수익률과 개발 호재입니다. 자, 입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지하철 역세권.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몇 분 정도 걸리느냐. 보통 우리가 역세권 얘기하면 7분 정도, 7분, 8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분이면 가장 좋고요. 10분이면 조금 걷기에 좀 먼 거리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분이나 8분 이내가 좋고 희소성 있는 부동산이 또 좋다는 거죠. 입지를 볼 때. 그래서 가령 뭐 대형 아파트만 몰려 있는 곳에 20평 아파트 단지 다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한강변에 있는 부동산은 희소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수익률을 4%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정도. 보통 수익형 부동산은 4%에서 한 6%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3%도 채 안 됩니다. 2%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집가 상승을 통한 자본 차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호재. 그래서 뭐 업무단지가 조성되거나 공원이 조성되거나 지하철이 교통하는 지역들은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러한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발 호재는 뭐 업무단지, 뭐 강남 테러노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제 형성되는 뭐 판교랄지, 그 다음에 상암 DMC, 그리고 어디가 있죠? 성수동, 마곡, 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괜찮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하철 개통하는 지역에는 뭐 GTX랄지, 뭐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러다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중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상가, 건물, 섹션 오피스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그 아파트형 공장을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자기 사무실 앞까지 주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지식산업센터도 요즘 많이 분양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나 물류창고. 요즘에 뭐 배달업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물류창고 토지를 사가지고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뭐 임대를 주는 그것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전통적으로 오피스텔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비지 등 자본 차익형 부동산은 인기가 좀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인기는 조금 더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죠.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를 전부 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기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 보호하기도 좋고
아파트 평면 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형 아파트 임대하는 장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형태인데, 오피스텔은 자본 차익,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소형 아파트는 같은 평수여도 발코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쓸 수가 있어서 1, 2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3, 4인 가구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가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고양시 행신동에 전용 45제곱미터, 방이 2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매가가 지금 2억 8천이거든요. 근데 보증금 2천에 월세 75만 원에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데, 만약 4채를 구입한다 했을 경우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연 3.5%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비싼 소형 아파트를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성동구 성수동, 우리가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그 트리마제라는 2동짜리 아파트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이 트리마제 아파트가 전용 25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7.5평 정도 되죠. 이게 지금 매매 금액이 10억 원 정도 하는데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를 1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은 2.54%. 자, 이렇게 보면 수익률은 사실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 1% 정도 수익률에 비하면 어찌됐든 두세 배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품들이 임대 수익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보면 실제 사례는 좀 이따 나오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자기 집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이제 투자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거의 이제 폐지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살아있는 상품은 빌라하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라는 빌라와 오피스텔만 살아있는데, 기간은 1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게 이제 70% 정도를 주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2주택자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될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이고, 시간이 바뀌면 뭐 또 정권이 바뀌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또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너무 1가구 2주택, 3주택 여기에 이제 연연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금 자체가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집이 2채 정도 있으시면 그 중에 한 채를 월세를 주게 되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가령 집이 3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요령은 월세 곱하기 12를 하셔가지고 임대보증금 합계, 전세금 합계에서 3억을 빼주고 60% 곱해서 정기예금 이자 1.2%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4%로 분류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초과가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2019년부터 지금 현재 분리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특히 이제 자기 종합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해서 한 달에 166만 원 정도 월세만 나오게끔 해서 임대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형 아파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는 다 작아요.
전용 면적이 10평이 안 됩니다. 28제곱미터, 26제곱미터, 상계동만 제가 45제곱미터, 한 13평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5억, 5억 8천,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전세금을 빼면 실제로 갭은 1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월세는 120만 원, 150만 원,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수익률은 한 3% 정도 또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1년 6월 달에 무려 다 2배로 뛰었죠. 상계동 같은 경우는 3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가가 11억, 10억, 7억이 됐죠. 자, 전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월세도 아주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1%대에서 2.67%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소형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가면 아주 소형 아파트들이 간혹 있어요. 뭐 그런 아파트들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용으로 우리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상가투자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50대 되는 아주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퇴직을 했고 또 자식들은 이제 중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준비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 50대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분은 좀 늦으신 거죠. 예, 그렇지만 50대에서도 자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지금 상가 투자가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둘러싼 3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 하나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최저임금이다. 또 최근에 한 9천 원 또 올랐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주 52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 상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또 단점을 보면 상권의 부침이 좀 심하고요.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모든 임차인에게 10년간 영업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임대료도 연 5%밖에 인상을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임대 관리가 일단 용이하고요. 건물은 세입자들이 많아서 세입자들 전부 이렇게 뭐 임대차 재계약 갱신하고 건물 시설 관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상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임대 관리가 용이하다. 그래서 장년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역세권 유망 입지의 경우에는 매각 차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입지로 좋은 입지는 우리가 보통 어디를 얘기하냐면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랄지,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 그 다음에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우리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그죠? 커피빈, 유명 브랜드. 자, 이런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쉽게 말해서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가는 온라인 마케팅이 계속 중요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자의 영업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상가는 그 아파트가 틀려요.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 좋아요? 뭐 하남의 아파트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상가 괜찮아요? 답을 해줄 수 없어요. 판교 상가 좋아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가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배우 세대랄지 유동인구 흐름이랄지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의 도면을 보셔야 돼요. 그 상가 건물도 도면을 봐서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있고 나쁜 위치가 있거든요.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횡단보도가 이렇게 2개가 보이죠. 그러면 이 코너에 있는 상가가 사실은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안쪽 이면에 있는 상가들은 눈에 잘 안 띄니까 가격이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층이 좋으냐, 2층이 좋으냐, 3층이 좋으냐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층이 좋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1층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층이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구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학원이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3층이나 4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1층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1층은 코너 상가 또는 출입구 옆에 있는 상가, 이런 상가들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 고양시 향동지구라고 새로운 이제 택지 개발 지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코너에 휴대폰 가게가 들어와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분양가가 7억 6천인데 보증금 4천에 월세가 280만 원 임대가 된 거죠. 보시면 위치가 좋나요, 나쁘나요? 좋죠. 코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출입구도 앞뒤로 열려 있고, 그 옆에 있는 브랜드들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옆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와 있고, 뭐 디저트 커피 39가 들어와 있고, 휴대폰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가 이제 구분 상가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 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꼬마 빌딩이에요. 꼬마 빌딩. 자,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한 3개 집 정도 있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가 주택을 상당히 이제 노후 준비용으로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 집 마련이 일단 가능하죠. 보통은 이제 4층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주인 세대가. 그리고 1층과 2층, 3층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임대 수익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가능하죠. 그리고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집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상가이기 때문에 1층 상가를 내 영업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커피숍, 뭐 커피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뭐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동산을 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부동산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층에 내 영업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마리, 5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 지어져 있는 상가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훨씬 투자 가치가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게 덕은지구 쪽에도 상가주택 하나 부지를 좀 봤는데, 뭐 10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 거의 한 전세금만 해서 한 18억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총 투자 금액은 건축비 포함해서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지어놓으면 한 30억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자, 이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면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상가주택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 1층 상가가 투자 가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1층 상가에서 월세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1층 상가에서 200만 원 받는 상가와 400만 원 받는 상가는 자산 가치로는 7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가와 연계될 수 있는 입지, 그 입지가 상가주택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안보단지 형성되어 있으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자, 1층에 상가 점포가 2개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보통 상가주택은 주택수가 5가구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12가구죠. 이건 바로 불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그럼 불법 건축물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사도 돼요. 김포시는 예행강제금을 2번 내비면 양성화를 시켜줘요.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가구를 넣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다. 아까 제가 그 부동산 성향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리모델링이에요. 자, 건물을 보시면 좀 허름합니다. 그죠? 1층에 횟집이 있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2층, 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땅이 52평인데 18억이에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용산 해방촌에 있는 물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외부 리모델링 조금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하에 바가 들어오고 1층에는 캠핑 음식점이 들어오고 2층, 3층은 레스토랑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임대료가 750만 원으로 거의 한 2배 정도로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이 2013년 정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2017년도, 그러니까 2013년 그때 한 18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2017년도에 30억에 매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 4년 만에 12억이라는 차익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 월세 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그 책 중에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류 노인. 젊어서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노인이 돼서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급빈층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파이어족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는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내가 뭐 하고 살 것인가, 뭘 하고 지낼 것인가. 우리가 아까 100세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니까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커피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뭐 여행, 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책을 좀 쓴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스크린 골프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자, 은퇴 전에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나 뭐 개인연금 이외에 임대소득 월 300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좀 만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이랄지, 그다음에 관계,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친구 관계랄지, 가족 관계, 또 사회 모임, 어떤 사회 모임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졸업생활이나 뭐 세컨하우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좀 고민해서 인생 2막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 좀 말이 좀 빨라졌는데 오늘 강의를 잘 경청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